안 됐지만 네. 그 정신을 차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정신 차렸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어리석게 그러니까 이명박근혜를 뽑아놓고 5년 만에 또 윤석열을 뽑을까? 그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덜 차려서 윤석열을 뽑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 뽑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 역사는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큰 희망은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희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면 이번 12.3 쿠데타는 제 책에도 도움을 줬지만 예방주사를 세게 둔 거죠. 그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이 비슷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더 심어준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는 사실은 아까 말했던 민주공화제라는 것에 대한 재발견이 우리가 이게 공기처럼 우리가 편하게 쉬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매우 소중하고 제가 한 사람의 시민이 되겠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냥 뭐 혐오가 필요 없어요. 시민으로서의 권리, 책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의도 와서 막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그런 극우 어떤 담론들이 퍼지지 않게 정신 차리게, 그죠? 진짜 계몽을 계속 서로 나누고, 그죠? 각자 매우 강력한 심리적 주성을 가지고 누구의 귀에 솔깃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솔깃하는 게 아니고 뭐 누구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체제에서 살 수 없어라는 생각이 강력해지는 것. 그게 튼튼한 시민들이, 그런 시민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 그게 바로 민주공화정의 시민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유 작가 말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저는 이제 나이 들고 해서 나 혼자 정신만 차리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내가 정신 차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혁명하고 필요 없어요. 네. 내가 모이면 됩니다. 모이면 네. 그런 사람이 모이면 됩니다. 이 책의 마무리가 이제 작년 12월 비상계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이제 두 번의 계엄이죠. 두 번의 계엄 사이에서 이 책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계엄 때 김명인 교수님은 이번 계엄을 겪으면서 오히려 희망을 봤다. 그러니까 그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80년 내란 때, 80년 계엄 때 나는 울었는데 2024년 계엄 때는 나는 웃었다.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두 계엄은 뭐가 달랐고 어떤 희망을 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계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그 전에 전두환 일당의 계엄은 가능한 걸 한 거예요. 가능했어요. 그때는 시민의 역량이, 민주 역량이 약했어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독재 체제 아래서 길들여져 가지고 가스라이트를 당해가지고 뭐 그 군인들이 나와서 뭐 지배하면 어때? 뭐 이런 식의 생각, 그죠? 뭐 그전에도 했는데 지금 못할 게 뭐 있어? 그냥 또 그렇게 그냥 침묵하고 살면 돼라는 생각.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공포가 더 컸어요. 공포가 광주에서 학살이 있었고, 그죠? 그런 언제든지 박정희 때 우리가 오랫동안 공포를 겪어왔기 때문에 거기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아니 민주화 됐는데 왜 또 전두환이 하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공포에 진 거예요. 그리고 체념을 빨리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엔 뭐예요? 분노가 앞섰죠. 이게 뭐 이 21세기 이 쿠데타 말도 안 돼.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난 거예요. 저는 그날 몸살로 누워 있었는데 아내가 잘 간호해 주다가 이제 다른 방에 자러 갔어요. 그러다가 좀 이따 후딱 오더라고. 윤석열이 계엄 내렸대.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저 정신 못 차렸는데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그때 뭐 나 어떤 사람 무슨 막 유시민 작가 얘기들은 뭐 무서워서 막 그냥 강하지 않고 휴대폰 끄고 막 어디 도망갔다 그러는데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공포 트라우마 나오면 저는 그게 아니라 그래? 21세기의 쿠데타 계엄이 성공하나 보자. 내 몸살만 나면 나 배낭에다가 약을 많이 먹자. 몸이 아파서 약을 많이 지고 뭐 빵도 몇 개 넣고 당장 용산 가서 1인씩 시작하려다 딱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국회는 못 가지만 몸살 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낙관했어요. 어떻게든지 이건 설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본수할 수 있다, 응징할 수 있다라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달랐는데 느낌이 이성적으로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엄 뉴스를 딱 본 순간 이거는 안 되지. 그리고 유혈 사태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유혈 사태가 나든 안 나든 이거는 성공 못해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제일 먼저 온 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1회차 계엄 때 겪었던 일들에 대한 그 일들이 그냥 살아나면서 이것은 논리적인 사고나 이런 거가 무관하게 그냥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 공포가 아직 밀려오는 인생에 미련이 많은가 봐요. 너무 젊어. 그래서 한 살 차이시잖아요. 흔히 한 학번 선배들이 보면 에이그 뭐 영원히 같이 늙어가면서 뭐 아니야. 그 한 번 후배는 영원히 후배고 한 번 자식은 영원 자식 아니에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국회 앞에 막 그 시민들이 몰려와서 막고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가고 이거를 라이브로 봤잖아요. 저는 이제 주진우 기자가 하는 라이브를 봤는데 주진우는 저 국회 들어가 가지고 카운팅을 하고 있네. 의원들이 몇 명 들어왔는지 그러면서 좀 금방 과반수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이렇게 마음이 놓이면서 이제 이게 막 그냥 그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이 좀 옅어지면서 좀 사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유시민 선생은 순번이 앞이야. 저는 좀 뒤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아마 그런 공포심의 그 어깨를 아마 결정했을 잡혀갈 순간이요? 그러니까 바로 잡혀가시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해하겠어. 이제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늙은 시민이잖아요. 이제 늙은 시민이 됐는데 젊은 시민에서 전 늙은 시민이 됐는데 이제 제 인생 2회차 계엄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다시 만날 세계 그 책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젊은이들이 보여주었던 그 본인들 말로는 여기 지금 댓글에 보니까 막 옛날 얘기 들으면서 저분들 덕분에 민주주의를 누린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많은데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뭐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는 사실은 이번 계엄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후진국 출신이잖아요. 우리 김영인 선생하고 저하고는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 시대에 태어났어요. $1,000가 언제나 그랬어요. 네, 그 $1,000가 된 게 1977년도예요. 중진국. 아니 제 중학교 1학년 때 네. 학교에서 일요일 날 학교를 나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벽에다가 막 1억 불 수출 뭐 1,000불 소득 붙여놓더라고요. 예. 저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 유신 날 때 시유신호법 낼 때 그때 그런 공약을 내걸었어요. 박정희가 1,000불? 저 어느 무슨 귀신 신어갖고 뭐 신어갖고 뭔 소리 하고 있었어요. 근데 1977년에 1,000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중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 이제 조수진 변호사 같은 분은 이제 중진국 출신이고 여기 아주 젊은 분들은 날 때부터 선진국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본 것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예요. 맞아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두려움이. 그 제가 보면서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선진국 출신 젊은 시민들이 너무 고마워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이번에. 예. 자 이제 역사가 마르크스가 한 말이에요. 2번 반복하는데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그랬어요. 이제 마르크스의 그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이라는 책인데 나폴레옹이 처음에 이제 혁명했잖아요. 나폴레옹의 조카가 그래도 이제 황제는 없었어. 그다음에 대통령제야. 나폴레옹 황제였다가 이제 폐위되고 나선 대통령으로 민주공화국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조카가 1851년인가 갑자기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대통령인데 쿠데타가 나 황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서 그냥 깨져버렸지. 깨져가지고 혁명에서 깨져가지고 얼마 통치 못하고 이제 다시 쫓겨나긴 했는데 그 양상이 꼭 윤석열이 한 짓 같아. 친위 쿠데타 해가지고 갑자기 자기 그래서 종신. 우리 국민이 프랑스 그때 19세기의 프랑스 국민보다 훨씬 대단한 게요. 맞아요. 그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 조카라고 그러는데 호적상 조카.
생물학적 조카인지는 의문스럽대요. 근데 나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 숙모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나폴레옹 3세가 쫓겨날 때 독일하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쫓겨났어요. 패전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쫓아냈잖아요. 그치. 훨씬 대단한 거죠. 19세기 프랑스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되게 21세기의 재밌는 게 대한민국인데. 막스가 그때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때 프랑스 시민들은 시민으로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신민이 돼 과속 있더라.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뻔했어요. 예.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잠들었다가 아침에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의 신민이 될 뻔했어요. 끔찍한 거예요, 그 생각. 지금도 저 쿠데타를 일으켰던 저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대부분이 이 후진국 출신이 많잖아요. 그리고 중진국에서 태어난 40, 50대가 가장 확고하게 지금 그 반대쪽에 있고요. 그렇죠. 그러네. 예, 근데 또 선진국에서 난 남자들이 그러네요. 또 좀 네. 그렇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거는 여성들이 잘 해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됐죠. 오늘 이 역사 속의 주인공들이 들려주는 얘기가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주인공 아니라니까요. 우리 역사 속의 미물들. 예. 자,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듣고 싶습니다. 김명현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물론 대학에서는 강의를 계속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반 대중 앞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갖는 게 드문 경우였는데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괜찮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민주공화국의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즐겁게 회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진가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열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저는 기쁘고 감격스럽고 마치 느낌이 윤석열 파면이 결정됐을 때 느낌? 이런 느낌이죠. 그런 즐거움이 막 그냥 샘솟습니다. 너무 오늘 여러분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두 분이 너무 도와주셨죠. 감사합니다. 예, 예. 어떠셨습니까? 우리 이제 잠시 후 사람 사는 세상 방송으로 책문화제의 일환으로 오늘 알려 목소리 맞아요. 여기 얹었잖아요. 이 두 번의 계엄령 사이에서 이 책이 그렇게 야들야들하거나 유쾌한 내용만 있는 즐거운 책은 아니에요. 읽다 보면 콧날이 시큰하기도 하고 왠지 아주 복잡한 감정이 드는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과속 방지턱이 근데 있습니다. 어떤 역사라는 것이 큰 이야기를 통해서만 우리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큰 역사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할 잠시 후 수 과속 있거든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그런 미덕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채택을 했고요. 모쪼록 선진국 출신의 대한민국 시민들이 후진국 출신들이 겪었던 그 후진국 출신들의 인생 1회차 경험과 그 이후 시기에 겪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잠시 후 과속 그때의 방지턱이 있습니다. 상황이 그때의 일들이 그때의 사람들이 그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의 오늘의 현실 바닥에 깔려 있는지 잠시 후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신다면 그냥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적인 어떤 한계와 또 우리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어떤 광휘, 우리 삶의 광휘,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봐요. 이 책을 읽는 것이. 잠시 후 저는 언제나 과속 책판 쪽의 열석이기 때문에 두 번의 계엄령 사이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날 뻔했던 그 세계가 안 와서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알레오북스는 한 주 쉬고요. 다음 주 쉬고 7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다시 찾아올 예정인데요. 여러분 여기 요정이 있으세요. 저희 예고 요정 우리 유시민 작가님께서 다음 책을 좀 예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작가들의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생계에도 있습니다. 위험해졌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AI 때문에요. 그래서 박태웅 씨의 AI 강의 2025 이게 1년 전에 나온 책의 개정판
인데요. 잠시 후 최근에 과속 방지턱이 이제 있습니다. 그 오픈 AI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거를 대학생들이 과제 작성에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시험 볼 때 챗GPT를 사용해서 시험을 보는 이제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며 약 150m 앞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올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도 매우 중요한 일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 책 하고요. 그 다음엔 저 옛날로 돌아가서 한 2000년 전으로 가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마천 선생님의 사기 열전도 그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드디어 사기가 예. 등장인물이 한 1000명 되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명인 교수님 그리고 여기 계신 청중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더 좋은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